안녕하십니까. 815TV의 윤정도입니다. 에디슨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노력하지 않고서는 귀중한 것을 얻을 수 없다. 다시 얘기한다면 귀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소중한 계좌의 자산을 지키고 오히려 또 수익을 내시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시고 또 늦은 시간까지 또 공부를 하실 텐데요. 좋습니다. 오늘 윤정도가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윤정도의 Y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주식시장의 어려운 부분들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고요. 그리고 업종과 종목까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차게 준비한 내용 중에서 첫 번째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 대비해서 금통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화제,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매주 둘째 주 목요일 날 있을 예정이었던 금통위 회의가 17일 날로 이동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변동성, 불확실성이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마음 편하게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일단 금통위에 대해서 자꾸 시선이 가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지난 시간부터 해서 계속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3주 전에 유가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2주 전에는 무엇을 말씀드렸죠? 금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지난주에는 환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유로존의 양적 완화, 그에 앞서서는 일본의 아베노믹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크게 확대 해석을 한다면은 어떤 부분이 지금 노출되고 있습니까? 환율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이 환율 전쟁은 아니다. 왜? 기축통화와의 싸움이 아니고 주변 국가들의 흐름입니다. 따라서 금통위 부분도 오늘 자료를 갖고 나올까 하다가 고심고심을 했습니다. 왜? 주변 부분에 있어서의 조그만 옆에 곁다리식의 그러한 의견들까지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준비해온 자료를 놓고 보면서 차분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료 준비는요, 한국은행,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요, 간단하게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11년도에 1월부터 해서 6월까지 세 차례 금리 변동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언제죠? 2012년도에 역시 두 차례 정도 금리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한 차례, 2014년도에 한 차례. 다시 얘기해서 금리라는 것은 매번 바뀌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두 차례 움직일까 말까 한 게 금리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국가들의 금리 부분 때문에 많이 요즘에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 호주 금리 또 얘기가 나왔었죠. 호주 금리 한번 놓고 볼까요? 호주,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호주 제가 가본 적도 없습니다. 가본 적도 없는 국가의 금리까지 이 시간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공부까지는 아니고요. 이렇게 한번 놓고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놓고 비교를 할 때 시장에서는 매일매일 많은 뉴스거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호주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와 비슷하게 움직여 갔다. 정책이 비슷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데, 호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자체, 그러니까 글로벌 주요 국가 자체가 금리는 비슷하게 움직여 왔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강달러 기조와 그리고 양적 완화, 유로존 쪽의 양적 완화 등의 엇갈리는 그 추세 속의 흐름 속에 있어서 우리나라만 조금 멈춰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옆에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의 장단점을 여러분들이 꼭 파악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최근 들어서 한 가지 또 주요하게 이슈가 된 부분이 어떤 게 있죠? 중국입니다. 자, 한번 놓고 보시게 되면요, 중국의 지급준비율 추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놓고 보시게 되면 2006년도에 가파르게 지급준비율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 잠깐 지급준비율이 인하가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의 흐름을 놓고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2010년부터 해서 다시 2011년까지 지급준비율이 21.50%까지 크게 상향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지급준비율의 인하, 그러고 나서 33개월 동안 멈춰있던 지급준비율, 이번에 어떻게 했죠? 이번에 한 차례 또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해석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체적인 그림 한번 놓고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시장에서는요, 중국의 지급 준비율이 인하돼서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유동성이 확대된다? 왜 확대가 됩니까? 어찌됐건 간에 우리나라에도 긍정적인 요인을 준다? 글쎄요.
국내 증시는 어찌됐건 그날 살짝의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부분으로? 실제 중국 지준율이 인하가 됐을 때 혹은 지준율이 인상이 됐을 때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을 줬느냐, 이러한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겠죠. 같이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급 준비율의 장기 추세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6년도에 급작스럽게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 역시 추가적인 인상. 그러고 나서 한동안 횡보해서 이번에 조금 내렸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급격한 변화는 아니었다는 거고요. 자, 코스피 월봉 차트입니다. 잘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급 준비율 부분은 2006년부터 해서 2008년까지 급격하게 인상을 하는데 글로벌 시장과 우리나라 증시, 특히 우리나라 증시 어떻게 됐습니까? 지속적인 상승 랠리가 나왔다는 거죠. 지급 준비율을 인상을 해도 어찌됐건 해석 부분이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거고요. 두 번째 추가적인 지준율을 인상했던 시점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바닥을 찍고 돌려놓는 흐름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 탄력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지급 준비율 지금 인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맞습니다. 지급 준비율 그 앞전에 인하했을 때 어떻게 됐냐는 거죠. 앞전에 세 차례 인하를 했다고 그랬죠. 2012년 기준입니다. 주가가 빠졌습니까? 지수가 흔들렸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 지급 준비율의 인하 부분이 국내 증시에 뭐 긍정적인 영향 혹은 뭐 악재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금리 이야기하다가 금통위 이야기하다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단 우리가 금통위의 금리 부분, 우리나라 금리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는 부분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옆에서 들으시는 내용이 뭐예요? 환율 전쟁, 환율 전쟁, 환율 전쟁. 주변 국가에서 금리를 내리니까 우리도 금리를 내려야 된다. 일본이 양적 완화를 하고 유로가 양적 완화를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어찌됐건 불황형 흑자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계속해서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리를 인하하게 됐을 때 장단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일본의 엔화와 우리나라 환율, 원화의 환율을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금리를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화가 약세를 띠게 됩니다. 약세를 띠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엔화가 너무 밀려 내려와서 우리나라 GDP의 65% 이상이 수출 관련주인데 그렇게 됐을 때 수출 관련 업체들이 엔화의 약세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자, 저쪽 보시죠. 왼쪽 놓고 보시게 되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07년도에 엔화 부분은요.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이 강조가 되면서 굉장히 급격하게 강세를 띄었죠. 그 당시 대비해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나마 견딜 수 있는 수치가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엔화 부분 잡기 위해서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일단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부분 환율 전쟁이라는 부분이 언급됐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원달러 환율입니다. 월봉 차트 놓고 보시게 되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100원대 수준에서 환율 방어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언제부터요?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절부터. 그렇게 해서 지지되던 1,100원대의 환율이 2004년도에 급격히 하향 이탈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리먼 브러스 문제 터지고 급변동이 좀 나왔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사실상 수출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환율 구간입니다. 오히려 원화가 강세를 띄어서 저렇게 바닥으로 밀리게 된다면은 그렇다면 수출주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가겠죠. 다시 얘기한다면 지금 기준에 금리를 인하를 해서 환율 부분이 바닥이 아닌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원화의 약세 부분이.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경상수지가 흑자인 나라에서 불황형 흑자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경상수지가 흑자인 나라에서 금리를 인하하면서 환율 방어를 했다? 이러한 부분이 너무 글로벌 시장에서 너무 크게 노출이 된다라면은 그 부분은 오히려 환율 조작국이라는 이러한 오명을 쓸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방향성을 다 지켜보면서 금통위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수 의견에 너무 집중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보실 때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금리의 추세 부분 다 보여드렸잖아요. 1년에 한두 차례 움직일까 말까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환율 전쟁이라고까지 일컫는 현재 상황을 아니다. 기축통화의 움직임에서의 문제점이 없다. 이런 부분 확인하시고 그 부분도 좀 모자르시다. 이해하기 어렵다 하시면은 지난번에 녹화방송 혹은
저희 8.15TV에서는 장중과 야간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무료 방송 해드리면서 이런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참여하셔가지고요. 보다 깊은 내용들 꼭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종목 혹은 업종, 그리고 그 종목만을 놓고 봤을 때 그 종목의 매매 전략이 아니고요. 전체 업종과 그리고 그러한 패턴을 공부하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은요. 앞선 부분에 금통위 금리 말씀드렸죠. 이와 연동된 업종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업종 종목은요. 금융주입니다. 은행주를 포함한 지주사, 금융지주사가 되는데 왜 그것을 조금 분리를 했냐면 은행주 따로 있고요. 또 신한지주처럼 지주회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다르게 분류가 돼 있죠. 그래서 묶어서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일단 먼저 실적표를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주들에 대한 실적인데요. 금융지주사 플러스해서 뭐 대형 은행이 되겠죠. 이렇게 놓고 보시면 사실상 뭐 표가 이렇게 있는데 어려우실 수 있어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자료 나중에 다운받으셔도 되고 녹화방송 보셔도 되고 저희 8.15에 오셔서 공부를 하셔도 되고.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 이게 지금 2014년 전체 실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금융주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추세적인 하락이냐. 그리고 이러한 실적을 놓고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기 순이익 부분에서 우리은행 같은 경우 흑자 전환이에요. 어찌 됐든 간에. 흑자 전환이고 그리고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23.89% 증감 비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도 양호한 실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문제점 부분은 4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조금 좋지 않았다. 이런 해석입니다. 근데 사실 그럴까요? 지금 전체 실적 놓고 보시는 것처럼 크게 문제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주사들 또 은행주들이 조정받은 이유 그 부분을 좀 놓고 보셔야 되는데 이 맨 아랫부분 한번 다시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이자 마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순이자 마진. 은행 업종을 놓고 보실 때 지주사를 놓고 보실 때 순이자 마진을 꼭 챙기셔야 되는데 지금 놓고 보시면 KB금융 그리고 뭐 신한지주 이렇게 해서 2.46에서부터 1.51%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놓은 표 놓고 보시게 되면요. 순이자 마진이 무엇인가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금융주, 은행주를 보시는 분들은 이건 무조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예대 마진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그 마진을 은행들이 수익원으로 창출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자 수익과 이자 수익에서 자금 조달 비용을 뺀 부분이 순이자 마진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은 어떻게 돼야 돼요? 앞선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부분이 강세를 띠고 금리가 조금 더 높게 형성돼 있어야 예대 마진, 순이자 마진 자체가 긍정적으로 상향이 될 수 있죠. 근데 그러한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금리 부분이 3% 이하까지 내려와 있고 지금 뭐 2% 수준에 내려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뭐 환율 전쟁이 이런 얘기가 언급이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소수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융주들도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제가 판단할 땐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 차분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맨 마지막 부분이죠. 순이자 마진 비율이 마이너스로 내려가면은 대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 은행이 손해다. 지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도별로 놓고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18개 은행의 순이자 마진을 평균치로 잡아놓은 겁니다. 놓고 보시게 되면 2011년 대비해서 2014년 상당히 많이 밀려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앞서 보셨나요? 연간 실적? 연간 순이익이 2조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업체들이 은행주들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 부분 어떻게 됐다고요? 일단 시장에서 두들겨 맞을 만큼 지금 막 맞았다는 거예요. 추가적인 급락 부분이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실적과 맞물리게 되면서 노출된 부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에는 많이 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 하락 부분까지 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또 다른 면에서 한번 놓고 보셔야 되는데 추세 하락 그 얘기가 나오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가 아닌 피해 부분이 언급이 됩니다. 자,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8일 날 우리 정부에서도 인터넷 뱅킹
그러니까 인터넷 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규제를 많이 완화해준다 이런 발표를 했고요. 핀테크 테마 부분과 맞물리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놓고 보죠. 미국 쪽에 어떻게 됐습니까? 두 개의 업체 대표적으로 갖고 나왔는데 총 자산 규모가 105조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 소니뱅크 같은 경우가 얼마요? 19조 원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거기에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시장 전체에서 얼마나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죄송합니다만 한 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전화면을 2003년, 2004년도에 설립을 했고요. 일본은 2001년도에 설립했고 또 2007년도에도 또 설립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시장 규모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총 자산이 인터넷 은행입니다. 자산 규모가 우리나라 돈으로 약 500억 정도. 500조 정도죠. 죄송합니다. 미국 기준에 500조 정도. 일본 같은 경우 어떻게 된다고요? 70조 정도에 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크죠? 근데 전체 시장 규모는 3.3% 수준이다. 그리고 일본은 0.9% 수준이다.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요. 이것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총 자산, 우리나라 금융 지주사들, 또 은행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죠,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가 총 자산이 405조예요. 신한지주가 얼마입니까? 406조, 우리은행이 291조, 하나금융지주가 391조입니다. 아직도 감이 안 오세요? 아직도 감이 안 오시면 조금 더 놓고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내세운 게 뭐죠? 그래서 지금 정책 부분을 폄하하거나 혹은 핀테크 테마 자체를 폄하하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테마주에서 당연히 여러분들 수익 내셔야 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은행주가 조정받을 때 추세 하락이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석을 하면서 시장에 대응하신다면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다시 놓고 보시게 되면요. 맨 밑에 한번 놓고 보세요. 정책금융 얼마? 2천억 원 지원을 하겠다. 2천억 원. 예? 지금 몇백 조를 얘기하고 있는데 2천억 원 지원을 하겠다? 은행은 공공사업입니다. 공공사업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 돈이 된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뛰어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시장은 아닙니다. 은행 기준의 자산 파이나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테마는 테마, 그리고 금융업종에 대해서는 금융업종으로 따로 분류를 해서 놓고 보시라는 겁니다. 특히 한 가지 쉬운 예로는 예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증권사들이 ATM기에서 현금 인출을 할 수 있게끔 열어달라고 했죠. 결국은 은행주들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된다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큰 피해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과연 금융주들이 이러한 금리 요인 또 핀테크 인터넷은행 이런 요인에 의해서 밀려 내려가는 것이 정상인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추세 하락인가라는 부분을 월봉 차트 놓고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금융 같은 경우 어떻게 됐죠? 우리나라 양대 산맥입니다. 어찌됐건 KB금융과 신한지주가 있는데요. KB금융 같은 경우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장기 지금 박스, 횡보 라인의 바닥 구간에 조금 못 미쳐 있습니다. 그죠? 다시 얘기해서 1월부터 계속 뭐 핀테크 테마라든가 인터넷 은행 그리고 금리 부분, 실적 부분 계속 그러한 뭐 악재라면 악재 요인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추세를 이탈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주장하는 바가 뭐냐? 역발상적인 생각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신한금융지주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해요. 졸리시더라도 눈을 확 뜨셔가지고 보셔야 돼요. 왜 윤정도는 맨날 이렇게 무거운 종목만 갖고 오느냐? 죽겠다, 힘들다. 아닙니다. 이러한 종목을 이제부터 놓고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한번 놓고 보죠. 개인들의 지분 3,800만 주, 지분율 약 8%를 계속해서 뺏긴 상태입니다. 야, 8% 얼마 안 되는데? 아니죠.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왜? 지금 신한금융지주의 외국인 지분만 69%입니다. 거기에 국민연금 지분만 8%가 넘습니다. 그것만 따져도 76%가 넘어요. 유통 물량이 별로 없는데 개인들 지분 다 뺏어갔다? 나중에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면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반대로 어떤 부분을 놓고 보셔야 되냐면 제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또 주요국들의 금리 변화를 놓고 말씀드릴 때 무엇을 말씀드렸죠?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 유로존이 양적 완화를 하더라도 미국 쪽에서는 자신감에 넘쳐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자 보십시오. 신한금융지주가 2003년도에도 랠리가 나왔습니다만 2004년도에 단기 조정 이후에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긴축 얘기가 나오고 조정이 나왔는데 저것은 전체 시장 조정이에요. 그 이후에 박스 그려드린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굉장히 가파른 상승입니다. 시장 주도주로서 부각이 됐다. 왜? 저 구간이 2004년도부터 해서 2006년까지가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출구 전략, 미국의 금리 인상이 단행됐다는 거예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단행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리먼 브러스 터지면서 금융주들 다 붕괴되고 국내 증시에서도 금융주들이 힘을 지금까지도 못 쓰는 겁니다. 왜?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부분이 미국에서부터 금리 인상으로 나오고 또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소수견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어찌됐건 간에 불황형 흑자더라도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되고 있고 왜 우리를 자꾸 다른 쪽하고 비교합니까? 그래서 금리 인상될 가능성 여부도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에 영향을 받는다면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 금융주들의 우호적인 시세 흐름이 연출이 되게 된다면 동반적인 시세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만을 놓고 보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려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당장, 어제 당장 1월 달에 나온 뉴스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준점 잡으시고 포트폴리오는 완벽하게 꾸려나가십시오. 그래서 벌써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업종군들 있죠? 유가 하락 부분에 대한 항공주들, 그죠? 그리고 그 밖에 여러 업종군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도 종목으로서 포트폴리오 편입하셨다면은 긍정적인 시세 흐름을 계속해서 만끽하고 계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지어드리는데 뭐라고요? 금융주들 절대 추세 하락 아닙니다. 이제는 기회를 포착할 시점이다. 이렇게 마무리 지어드리겠습니다. 예, 이 시간은 뭐 저도 굉장히 설레이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설레이실 텐데요. 왜? 4주 연속, 오늘이 4주 이제 마지막 차입니다. 마지막 차 준비한 분이 그러니까 지난 4주 동안에 시장 주도주를 잡아라라는 그러한 그 소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뵀었죠. 오늘 방송 이후에는 또 다른 제목으로 이제 교육 방송을 또 진행을 해드릴 텐데 일단 시장 주도주를 잡아라. 이 부분이 저로서는 여러분들께 가장 알려드리고 싶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4주간을 진행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이러한 비법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 실전 투자대회 뭐 10여 차례에 가까운 1위를 했습니다. 그러한 수익률을 내시고 싶다면요. 여러분들은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최종 정리, 그래서 도표 정리 많이 해왔습니다. 표를 놓고 보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주도주란 무엇인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답답하실 겁니다. 이거 내용 보시면 시가총액 1조 이상의 지수 견인 가능 업종 대표주 이렇게 말씀드리면 벌써부터 으악 소리 나와요. 예? 단기적인 급등 종목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 종목군들이 얼마만큼 큰 수익을 여러분들께 안겨드리는지. 두 번째, 시가총액 1조 이상 종목이 몇 개라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코스닥 15개 포함해서 173개 종목입니다. 173개 종목. 이것은 작년 12월 말 기준에 한국거래소에서 집계해 놓은 그런 자료가 되겠고요. 세 번째, 시장 주도주는 어떻게 된다? 9개월에서 12개월 이상 상승 랠리가 나온다. 근데 사실은요, 9개월에서 2년 이상의 랠리가 나옵니다. 왜? 시장 주도주라는 거는 업황을 이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경기 추세에 맞춰서 움직인다는 거지 단기 테마주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시장 상승률 대비해서 1.5에서 2.5배 이상의 상승률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시가총액 10위권 이내의 종목군에서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코스피 100 종목 혹은 코스피 200 종목 내의 종목군들은 상상 불가입니다. 어마어마한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173개인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1조 이상짜리 종목이 거래소 기준에서는 67개 종목, 2조가 42개 종목, 25개 종목, 뭐 24개 종목 이렇게 쭉 있는데요. 겁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하이닉스도 지금 약 30조가 넘어가죠. 그러한 종목도 시세가 펑펑 잘 나옵니다. 왜 그러한 부분을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표 놓고 보겠습니다. 시장 수익률 과연 얼마큼 나오는지. 이 부분이 어찌 보면은, 내 수익이 아닌다 해서 뭐 지겨워하실 분들도 계시는데, 결코 그러면 안 돼요. 이거 느끼셔야 돼요. 이 부분을. 좀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은, 2003년, 2004년부터 우리나라 실질 랠리가 나왔죠. 바닥 512포인트 찍고 지속적인 상승 랠리가 나온 겁니다. 그때,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러니까 수출주가 그때 당시에 환율 1,100원대에 방어되는 영향력 때문에 엄청난 시세가 나와줬습니다. 지금이야 몇백 퍼센트가 우승 수익이지만 그 당시에는 대형주 기준에서의 수익이 그렇게까지 나오진 못했죠. 어찌됐건 시장이 83.40% 상승했을 때 시장 주도주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 얼마요? 145%, 현대차 168%. 만족 못 하신다고요? 이런 대형주에서 이런 수익이 나오는데 만족을 못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계좌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2005년도에는 앞서 말씀드린 지주사라고 말씀드렸죠. 지주사 부분에 있어서는 보험업체가 먼저 움직이고요. 그 다음이 은행주입니다. 그리고 나서 움직이는 게 증권주예요. 그래서 증권주 부분은 약간 뒤에 움직이는데 어찌됐건 간에 시장이 58% 올라올 때 금융주들, 그 무겁게 지금 느끼실 수 있는 그 금융주들이 미국 금리 인상과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서 어떻게 됩니까? 100% 이상 시장 수익률 대비 2배 가까운 상승률이 나왔다는 거고요. 세 번째, 2007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수혜주라고 일컬어졌었던 포스코, 현대중공업 시장 대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현대중공업이 무려 358%가 상승률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최근에 얼마 전까지 뭐가 있었습니까? 차화정이 있었죠. 그중에 자동차 어떻게 됐습니까? 2009년도 초에 바닥 찍고 3년 랠리가 나오면서 현대차 3만 원 바닥에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20만 원대 후반. 기아차 어떻게 됐습니까? 5천 원대에서부터 8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러한 수익을 여러분들께서 제가 지금 단기 매매해서 그런 종목 잡으시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업황만 잘 보시고 그리고 전체적인 수급만 잘 판단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계좌에 포함되어 있고 거기서 빨간불이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을 올려준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조금 정신을 좀 차리시고요. 지금부터 또 말씀드리는 내용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화면 놓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주도주의 형성 어떻게 형성됩니까? 첫 번째, 정부 정책에 따른 수혜인데 앞서 말씀드린 핀테크 이런 것은 뭐라고요? 테마주입니다. 테마주. 세 번째 놓여져 있는 정책 수혜라는 거예요. 그린 정책. 오바마 정부의 그린 정책에 힘입어서 어떻게 됩니까?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 똑같은 환경 친화적인 정책, LED 작업이라든가, 그리고 바이오. 그 전에 또 흐름이 있었죠. 바이오의 흐름. 그리고 시장의 흐름에 따른 대도 유가, 금리 어떻게 돼요? 유가가 급상승하면서 화학 정유업체들, 또 유가가 하향 안정 추세로 내려오면서 항공주들, 해운주들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서 각광을 받게 되고 그 흐름은 어떻게 된다? 9개월에서 24개월 이상의 랠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니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환율 부분 넣어놨는데요. 정부 정책이 금리나 환율 부분의 정부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그 업종만 그 정부의 추구하는 흐름에 따라서 그 업종만 잘 선택을 하신다 할지라도 엄청난 수익을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내실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매집 가정 부분 놓고 보셔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어떻게 되죠? 2.5에서 5% 정도의 매집. 소형주하고는 달라요. 시가총액 1조이기 때문에 5% 매집이면 얼마입니까? 1조 이상짜리이기 때문에 1조짜리만 기준을 잡더라도 500억 이상의 매집이 단행됐다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하이닉스다. 하이닉스면 30조가 넘기 때문에 5%면 어떻게 됩니까? 상상을 못 하시겠죠? 1조 5천억 정도. 그 정도의 매집이 단행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매집이 단행되면 당연히 주가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주가는 매집을 하면서 주가가 움직이게 되겠죠. 20에서 30%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 어느 기준에서? 매집 평균 단가 기준에서 올라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 5에서 10% 그리고 세 번째, 10에서 15%의 상승률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놓고 보시더라도 이러한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모르시면은 굉장히 피곤하시잖아요. 그 종목군들을 4주 동안 여러분들께 사실상은 전부 노출을 해드렸습니다. 그 노출 종목이 시가총액 1조가 넘고 5조가 넘는 종목인데 제가 언급한다고 시세가 조작이 될까요? 그러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가지고 가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러한 국면에서 2차 매집 국면 지금 단행된 것이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만 대략 5개 종목이 넘습니다. 173개 종목 중에서 5개 종목 이상이 나오고요. 3차 매집 국면에 놓인 종목도 2종목 이상입니다. 거기에 1차 매집 국면의 종목은 상당히 많이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공부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녹화방송 다시 보시고 그래도 어렵다 하시면 저희 815TV 오셔서 많은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받으세요. 이런 교육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로. 아시겠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이제는 비법입니다. 이게 쉬울지 몰라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잘 이용을 안 하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만 활용하시면은 큰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시장 주도주 공략 비법인데요. 상장 주식수 시가총액 확실히 인지하시고요. 이 세 번째 구간까지 다 쭉 읽어보십시오. 자료 다운받으셔서. 지금 뭐 시간이 없으니까 실전 종목으로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상승장에서 횡보장에서 하락장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상승장에서는 평균 단가, 매집 평균 단가의 10% 프리미엄 주셔야 되고요. 이 부분, 횡보장과 하락장에서 눌림목과 흔들기에 여러분들이 못 견디신다는 거예요. 종목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못 견디시는지. 그 부분만 이겨내시면 여러분들은 시장에서 주도주로서 큰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부분도 쭉 놓고 보시면서 차분하게 이해를 해나가세요. 앞부분에 다 설명해 드렸던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손바뀐 부분 특히 더 집중적으로 놓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종목 넘어가는데요. 자,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이거 시세 다 나오고 뭐 유가 관련주 어쩌고 무시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시장 주도주를 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시세가 지금 낮다 안 낮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시 얘기해서 일단은 기본적인 펀더멘털 부분이죠. 처음에 3주 전에 제가 나와서 뭘 말씀드렸습니까? 유가 하향 안정 추세. 어떻게 유가가 진행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 녹화 방송 꼭 보시라니까요. 보시고 나서 그렇다면은 기존의 유가가 급등이 나왔을 때 정유와 화학업체가 갔다면 이제 유가가 급락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향 안정 추세가 나오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실적 반영이 다음 분기부터 제대로 나와주는 시점이 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항공주들이 1차적으로는 관심 대상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윤정두가 설명드리는 내용이 아니고 자 다시 화면을 놓고 보세요. 매집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전 답답해 죽겠습니다. 지금 목이 지금 쉬었어요. 사실은 저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계속해서 지금 대한항공은 매집을 단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놓고 보시면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30만 주 지금 매집을 했어요. 이 구간까지만 1차적으로. 언제? 12월 8일 라인까지. 12월 8일 이후에 저 네모 박스 쳐드린 부분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났는데, 사실상 이런 구간에서 좀 언급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오너의 리스크, 그러니까 기업의 리스크가 아니라 오너의 리스크가 일부 부각이 되면서 주가 부분은 조정을 받고 말아버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야 될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매집 물량을 다시 개인들에게 떠넘깁니까? 지금 빨간색 밑에 있는 선이 개인들의 수급이에요. 떠넘기는 것이 아니고 횡보 혹은 조금 넘기면서 주가는 급격하게 밀려 떨어지는 모습이죠. 이렇게 된다면 흔들기와 눌림이 같이 나온 건데 이러한 구간에서 편입을 미처 못하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제가 이러한 종목군들을 가지고 나와서 이 시가총액이 큰 5조에 달하는 이런 종목을 언급을 드려도 그냥 먼 산만 보세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유상증자 권리락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도 그래서 말씀드린 이후에 주가 상승 탄력이 상당히 나와 있는 폭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눌림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나중에 추가적으로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하십시오. 이러한 구간에서 눌림목과 흔들림 구간에서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 잡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2.5에서 5% 혹은 5에서 10%, 10에서 15% 매집한 거 알면 뭐 하겠어요. 알면 뭐예요. 그 가격에 프리미엄 주고 쫓아가시기 힘들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흔들어 댈 때 혹은 가지고 계신 물량에 대해서 왜 겁을 내십니까? 업황 개선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 연관성 있고 매집이 일단 단행이 돼 있는데. 아시겠죠? 다음 종목도 보여드립니다. 다음 종목 보여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또 드릴 텐데 이 부분은 손바뀜이에요. 자, 아시아나항공이면은 똑같다. 똑같이 유가 하락 안정 추세 아닙니다. 그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아시아나항공은 어떻게 됩니까? 1월 30일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은 대한항공 부분이 12월 달에 이 정도 라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멈춰버렸을 때 이쪽은 오히려 수혜를 받았죠. 1등주가 먼저 가야 되는데 아시아나항공이 추가적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1등주인 대한항공만 놓고 봐야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매집이 계속 단행됐는데요. 나중에 HTS상에서 하루 거래량에서 개인들이 물량을 얼마큼 뺏긴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주식수가 1억 9천만 주짜리예요. 하루에 190만 주, 1%씩 물량을 뺏깁니다. 어디에서? 이 윗구간에서. 그렇다면 그 물량을 뺏어간 쪽은 어떻게 됩니까? 매수 평균 단가가 급격히 상향돼 있다는 겁니다. 윗구간에서 지금 매집이 새롭게 단행되고 있다? 그러면 이 구간을
일봉상으로만 놓고 보실 게 아니라 어떻게 놓고 보셔야 된다고요? 주봉, 월봉으로 놓고 보시면서 장기 추세를 그리셔야 됩니다. 왜? 지금 유가 하향 안정된 거에 대해서 실적 발표 나왔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영됐다고요? 아직까지 충분히 반영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대한항공 부분은 리스크, 오너의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눌림을 받고 흔들림을 받을 때 수급의 변함이 없었다. 그렇다면 동참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처럼 급등이 나와서 두렵다. 그렇다면 손바뀜의 흐름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러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한 종목 더 또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기요. 요즘 삼성전기 못 잡으셔서 발만 동동동동동동 구르시는 분 많이 계시죠? 자,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들 쓰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개인들이 많이 살 때, 떠넘겨졌을 때 주가는 계속해서 빠져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 개인들이 물량을 뺏기기 시작했어요. 왜? 업황이 개선된다.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수출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라고 그랬잖아요. 자동차는 솔직히 좀 부담스럽긴 한데 IT주들은 괜찮다. 그 부분에서 가장 또 먼저 움직임을 줬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삼성전기. 그 밖에도 뭐 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뭐 삼성전자는 경고하지 않습니까? 경고합니다. 이 삼성전기의 경우도 잘 놓고 보세요. 화면이 조금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욕심만 내실 수 있다면 나중에 녹화방송 꼭 보셔야 돼요. 자, 이 박스 쳐드린 구간이 약 5% 정도 개인들이 물량을 뺏긴 시점입니다. 이 종목 역시 한 7,500만 주 정도 상장 주식수가 되는데 조단위의 업체죠. 5%면 적은 물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발만 동동동동 구르고 이거 사긴 사야 되는데 언제 사지? 혹은 잘 편입하셨어요. 잘 편입하셨는데 어디서 털리냐? 이렇게 눌러대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댈 때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추가적으로 개인들은 물량을 털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눌러댈 때 이걸 못 견디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 놓고 다시 추가 상승 나와서 약 27% 움직임 가지고 가면은 그때 으악 소리 나오고 나 이거 다시 이런 종목 주세요. 드렸잖아요. 앞부분에서도. 예? 시가총액 4조 5조짜리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됐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삼성전기 이 부분을 추세적인 부분도 같이 놓고 또 보겠습니다. 이평선이에요. 여러분들 가장 쉽게 보실 수 있는. 이 이평선은 뭐라 그랬어요? 시장의 에너지입니다. 캔들이 시장의 영혼, 캔들이 주가의 영혼이라면은 이평선은 에너지예요. 이 에너지에 응집된 흐름. 어떻게 됐어요? 결론적으로. 여기서 눌렀죠. 여기서 눌러놓고 이격 줄이고 나서 정배열로 돌려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기초적인 주식 상식이 뭐예요? 정배열이다. 정배열이고 장기 이평까지 어떻게 됩니까? 머리를 이제 틀어서 상향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뭘 어떻게 돼요? 중기 추세, 장기 추세가 살아난 거지. 이제는 끝난 겁니다. 어떻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지속된다. 그 부분은 윤정두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껏 기술적 분석을 해왔던 모든 사람들의 분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기회 없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누르고 흔들 때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한다? 손바뀜 확인해 보시고 평균 단가 확인해 보시고 당연히 펀드멘탈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은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매집을 단행하면서 미리 검증을 했다. 지금 삼성전기는 약 9% 이상의 매집이 단행된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추가적으로 꼭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쭉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종목이 있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전에도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말씀드린 내용. 그 종목을 오늘도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부분은 이 추천 주냐?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예요, 공부. 예?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자, 종목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내용 보시지 말라 그랬죠? 가지고 나온 이유는 이러한 내용을 일부러 채워드리는 거예요. 주주 제안서 내용, 이게 시장에 영향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 뒷페이지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왜 갖고 나왔느냐? 흔들리시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도 종목으로 갖고 나와서 M&A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왜? 지금은 벌써 환차 이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 대비해서 월등한 수익을 내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중요하게 놓고 보실 게 뭡니까? 오늘 장 마감 이후에 뭐가 나왔어요? 실적이 나왔잖아요. 원래는 내일입니다. 내일인데 어떻게 돼요? 사실상 대내외적으로 회사에서도 힘들다? 그럼 그 실적 부분은 뭐 조작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찌됐건 노력은 하겠죠. 배당 부분도 그래서 이번에 많이 상향을 시켰는데 어찌됐건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발표된 실적은 긍정적입니다. 그렇게 돼서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눌려있던 주가가 시간에서 눌려 있었어요. 그러다가 실적 발표 나오고 소폭입니다만 돌렸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최근 들어서요. 지속적으로 시간의 거래에서 지속적으로 물량을 받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시간의 거래에서 거래대금 1위입니다. NC소프트가 거의 매일매일 삼성전자도 제껴놓고 그러면 펀더멘탈 부분 지금 확인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 부분도 여러 증권사 보고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NC소프트를 놓고 보실 때에도 무엇을 놓고 보셔야 된다? 앞에 종목군들처럼 눌려지는 부분들. 그리고 지난주에 분명하게 저희가 자세히 깊게 설명드렸잖아요. 자세히 깊게 설명드렸다는 건 뭡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그것도 녹화방송 보셔야 돼요. 그래서 대차 거래 물량이 어느 정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대차를 이번에 급격했는데 그 물량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그것이 어떤 목적일지에 대해서도 염두를 해두시고, 아시겠어요?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놓고 보시면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가 부분이 지속적으로 내려올 때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개인 물량이 떠넘겨져 있는, 그러니까 개인이 물량을 떠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면서 주가 부분은 밀렸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가가 반영되는 부분은 수급에 굉장히 큰 요인을 한다. 요인이 작용된다. 기술적 분석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수급입니다. 그 수급에서 시가총액 1조의 대형주는 뭡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인이나 혹은 기관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개인이 물량을 뺏겼느냐 아니면 떠안았느냐 이 부분을 갖고 온다는 거죠. 자, 1차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죠? 1차적으로 앞부분에 대한 뭐 M&A 내용이라든가 다 제외하고요.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매집 단행된, 여기까지 매집 단행된 부분은 현재로서는 7% 이상이고요. 손바뀜 감안하면 거의 10%에 육박합니다. 어찌됐든 요 박스 라인까지 그려드린 부분이 뭐 여기서 조정받은 건 너무 이르죠. 여기까지 박스 라인 그려드린 부분이 6% 이상의 매집입니다. 6% 이상. 지금 현재 4조 7천억인데요. 뭐 4조 원대까지 해서 편입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6%면요. 2,400억입니다. 2,400억을 매집을 해서 뭐 창구를 바꾸거나 그럴 일 없어요. 아시겠어요? 이 매집을 단행한 이후에 얼마나 좋습니까? 주가를 밀고 내려와 줬잖아요. 앞서서 삼성전기 보셨죠? 주가를 밀고 내려와 줘서 이 라인이 대략적인 평균 단가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평균 단가 아시겠어요? 매수 평균 단가. 여기서 매집한 매수의 평균 단가 17만 5천 원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못 보셨어요, 만약에. 못 보셨어. 그 다음에 그럼 어디서 편입하니? 지금 저 위에서 올라서서 주가가 위에 있는데 어떻게 하니? 뭘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추세를 놓고 보셔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추세에서도 계속적으로 물량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빼앗아 가고 있는데 손바뀜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손바뀜이. 그 부분도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드렸죠. 외국인이 한 명입니까? 기관이 한 명이에요? 바닥 물량 혹은 그 앞전의 물량을 정리할 때 이 고점에서부터 전부 손바뀜이 나서 평균 단가가 윤정도 기준에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 약 4% 정도 손바뀜이 났는데 여기서의 평균 단가는 21만 원대입니다. 21만 원대예요. 그러면 이 밑에 구간하고 합산을 했을 때 평균 단가가 어떻게 된다? 20만 원 수준까지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20만 원 수준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6%까지 밀고 내려갔죠. 겁이 나시죠? 물량 털죠? 어떻게 됐습니까? 개인 13,000주 개인이 샀습니다. 13,000주. 순매수 기준으로. 그러고 나서 주가를 눌러대는데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판단이 안 서시면요. 제가 수급만 놓고 말씀드리니까 힘드신 것 같아요. 펀더멘털 부분 말씀을 드렸고.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NC소프트. 삼성전기 보여드린 것처럼 이 눌림목 이후에 여기서 주가 묶어놓고 흐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장기 이평까지도 상향 추세로 돌려 세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내용이 뭐예요? 정배열 구간으로 놓아놨다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M&A는 잊어버리시고요. 첫 번째, 실적 개선. 시장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실적 개선. 두 번째, 매집.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400억 매집만 했냐? 아니죠. 손바뀜이 나왔기 때문에 3,000억 이상의 매집이 단행돼 있다. 퍼센테이지로 얼마요? 9% 이상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럼 거의 뭐 10%면 거기서 조금만 더 움직이게 된다면 주도주로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얼마라 그랬어요? 9개월에서
24개월 이상도 놓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단기 시세도 놓고 보셔야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비중 조절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이런 구간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종목을 지금 강조드리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하시라는 거, 공부. 이렇게 눌림이 나오는 종목, 그리고 이렇게 역배열 나왔을 때 쳐다보실 필요도 없는 겁니다. 정배열이 나오는 구간에 기술적으로 접근하고 플러스 수급 보시고 펀드멘탈 보시고 그 밖에 주가를 견인해 줄 수 있는 이슈까지 있다면 좋다는 겁니다. 다만 내가 알고 접근해야 돼요. 왜? M&A 가장 쉽게 설명드렸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환차익 때문에 M&A 시도할 이유조차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환차익 때문에 주가까지 올라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놓고 대응을 하시려다 보면은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린다면요. 제 눈 잘 보세요. 눈 잘 보시고 잘 생각을 하세요. 시장 주도주라는 건 뭐라고요?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이다. 그러한 종목군들이 부각이 돼야 그 업종에서 시세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것이 최소 9개월에서 24개월까지, 아까 두 편이 12개월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상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는요. 상장 주식수가 몇 주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매집을 단행하면 몇 주 매집을 단행한 건지 이거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 하이닉스 매번 말씀드릴 때 뭐라고 설명드려요? 7억 2천만 주가 넘습니다. 1%면요. 720만 주예요. NC소프트의 경우에는요. 2,200만 주 수준입니다. 1%면 22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상장 주식수, 시가총액, 그리고 평균 매수 단가, 손바뀜 이러한 부분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디슨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고생을 해야만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다.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고생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오늘 마무리를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에는 그럼 어떤 공부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주실 수 있는데 다음 주에도 보다 알찬 내용 준비해 올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계속 강조드리는 것처럼요.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아서 여러 종목군들 노출만 해드렸지 제대로 설명도 못 드렸습니다. 제가 이 방송 끝나자마자 무섭게 뛰어갈 거예요. 그래서 11시부터 815TV를 통해서 무료 공개 방송 또 진행해 드릴 겁니다. 많이 참여하셔서요. 아까 말씀드린 종목군들 있죠? 주도 업종들, 그런 종목군들 꼭 같이 공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두의 Y 진행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